노을이 비치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문학 강의 하나 하겠는데요. 돈 주황을 철학적으로 풀면 이라는 제목인데 정말 재미있겠죠. 그죠? 서구 유럽에는 돈 주황 전통이 있어. 파우스트도 하나의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죠. 그죠? 돈 주황에 대한, 돈 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고, 그래서 유럽의 다양한 음악가들, 문학가들, 시인들, 철학자들이 돈 주황을 각색하여 자기의 작품의 주제로 삼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사상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죠? 특히 17세기의 몰리에르가 돈 주황을 자기 방식대로 작품화하면서 프랑스에는 정착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이 돈 주황 전통은 정말 유명합니다.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그게 바로 이 전통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리베흐땡이라고 하는, 리베흐티나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래는 그리스도교의 윤리, 종교적 윤리에 저항하는 그런 뜻으로 자유정신을 나타내는, 벌써 니체 냄새가 나죠. 그런 걸로 쓰이게 됐어. 그래서 이것은 무신론, 또 무신앙, 신앙이 없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그래서 자유사상의 이런 뜻도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 또한 방탕한, 방종한, 음란한 이런 뜻들이 나타나게 됐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돈주황 전통은 18세기 모랄리스트인 샤를 피노 디클로라고 하는 작가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이 사람에 의하면 왜 남자들은 여자들의 허영심을 알면서도 진리로 규정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자들의 비밀을 밝히는, 베일로 쌓인 비밀을 밝히는 어떤 그 과정. 그래서 점점 옷을 벗겨나가면서, 껍질을 벗겨나가면서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어떤 알매의 의지와 연결시키고 있어. 이것을 이제 니체가 선하게 접한 서문에서, 그죠? 여자가 진리라고 한다면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서구 남성 철학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진리를 오해하여서 진리의 파악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서구 철학을 해체하는데 이 여성의 진리관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것은 지식의 의지, 알매의 의지와 여자를 진리로 보는, 그것은 같이 간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주황은 뭐예요? 한 여자에 대한 베일을 벗겨서 그 여자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의 호기심이 아무런 맛도 갖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되면 또 다른 여자에게로 가서 다시 베일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면서 또 그 여자에게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호기심이 충족되면 또 다른 여자에게로 옮겨가는, 이것은 다른 말로 진리의 의지는 철저하게 어떤
육체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것과 은유적으로 교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 뭔가를 알려고 하는 이 의지는 철저하게 어린아이 때부터 성 차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남근이 있고 없음, 그 다음에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라고 하는 그 질문, 거기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얼버무림, 그죠? 거기에서 이 지식의 욕구가 성을 알려고 하는, 그 비밀을 알려고 하는 그것과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충동은 곧 알매의 충동과 함께 있었던 것이요. 이것은 히브리 성서에도 나와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서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죠? 이건 철저하게 알매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매의 의지는 철저히 인간의 본능 중에서도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적인 충동과 성애적 감정과 욕망의 언어와 함께 간다라는 걸 정신분석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프랑스의 돈주왕 전통, 리베흐땡, 자유사상 전통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랫동안에 그리스도교의 윤리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이 사랑의 감정, 이것이 이제 프랑스의 문학 대가들을 통하여 막 쏟아지게 되는데, 특히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그죠? 이 몸은 개인주의로 나타나게 되고 개인의 사적 생활로 들어가게 돼. 그 시기에 이제 소설이 막 쏟아지게 돼. 소설은 철저히 근대의 경제의 발전, 자본주의와 더불어서 사생활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여가 시간이 나타나게 되면서 탄생한 그러한 장르인 거예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소설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육체의 의미와 육체의 기호화가 주제로 떠오르게 돼. 억압됐던 성이 이제 막 풀려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가장 자유롭게 표현된 게 영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독일이 가장 보수적이었겠죠. 프랑스였어요. 디드로의 라모의 조카, 그 유명한 사드 후작의 쥐스틴, 어느 사제와의 대화, 소돔의 120일. 정말 엄청나죠, 그죠? 인간의 어떤 성애적 감정, 육체의 기호화가 이제 작품을 통하여 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기쁨과 사랑이 다양한 대가들을 통하여 주제화돼. 발자크의 인간 희극에 나타나는 다양한 작품들, 이 육체의 기호화가 없이는 그 작품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육체는 엄청난 의미를 획득하게 돼. 이런 대가들을 통하여 스탕달의 적과 점점 이제 사랑이 주제가 되고 종교로부터 풀려난 어떤 육체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론, 그죠? 스탕달의.
사드, 발작, 스탕달. 그 다음에 플로베르가 또 나타나잖아.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마담 보바리도 그 작품에 있어서 아주 패티시적인 것까지 여성이 갖고 있는, 하고 있는 목걸이나 반지나 또 입고 있는 옷, 거기에 세밀한 묘사들,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런 대가들을 통하여 18, 19세기에 프랑스의 돈주왕 전통은 그 텍스트의 주제를 설정하게 되고 육체의 기호화를 통하여, 의미화를 통하여 작품이 전개되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을, 인간의 쾌락을,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면서 삶의 다양한 기쁨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죠? 꽁꽁 숨겨놨던 무의식의 어떤 영역을 작품 세계에서 그대로 까발리고 있어. 정신분석이 나오기 전에. 그죠? 이런 성의 담론들은 그 시기에 특별히 신체의 기호와 더불어서 육체가 의미가 있다는 게 뭐야, 여러분? 육체는 성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웅적 육체도 있겠죠, 그죠? 르꼬흐. 영웅적 육체를 가장 잘 표현한 게 호머잖아.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전적 영웅의 육체, 신체. 그리고 이 신체는 또한 서양 문학 고전들에서부터 현대까지 신분을 밝히는 어떤 표식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술의 주제가 된 거예요. 이 육체의 의미화, 그죠? 특히 그리스도교 역시도 육체를 의미화하면서 니체가 도덕의 개박 제3논문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의미화하면서 그 종교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론으로까지 확장시킨 그런 종교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기호화하고 의미화하고 순환받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이제는 성찬식에서 반복하여 재생되는, 프로이트도 물론 해석하고 있지만, 그래서 종교적인 몸도 있어, 영웅의 몸도 있고 축제의 몸도 있어. 축제의 몸은 춤추는 몸이에요. 몸은 기호화돼, 의미화되고. 이 의미화가 없다면 인간에게는 바따유가 에로티즘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에게는 에로티즘의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의미화는 상상력과 함께 가는 거예요. 소설이 다른 예술과 다른 건 뭐예요? 그림은 어떤 대상의 신체를 그대로 보여주지만, 이 문학 작품은 글쓰기를 통하여 부재하는 육체를 상상하게 만들어. 이게 또한 소설의 매력인 거예요. 그죠? 상상하게 만들고 그 상상을 끊임없이 지연시키고, 그래서 그 육체의 욕망의 어떤 오브제는 부분으로서 나타나고 끊임없이 붙잡히려고 하면은 미끄러져 나가고 환유적 특성을 갖고 있죠. 그죠? 멜라니 클라인의 부분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미끄러져서 교체해 나가는, 알고 보면 그 내용물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 대상을 욕망함으로써, 그죠? 에로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호화하는 능력, 신체를 의미화하는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랑도 불가능해. 주의 상수도 느낄 수 없어.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여성이 하고 있는 어떤 장신구나 사물에 대해서도 애착을 갖는, 이건 물론 프로이트는 거세공포증이나 어머니도 남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상상. 그러니까 욕망은 뭐야? 아예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인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에서 끊임없이 사유해 나가면서 원대한 현실을 창조하는 게 그죠. 비현실적인 것을 통하여 현실을 다시 창조해내. 그게 바로 예술이잖아. 인간 자체도 예술적이야.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상상과 공상이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이런 문화를 창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다양성은 이 환상에 의해서 정말 많아졌어. 오늘날은 그죠. 그래서 다양한 신체가 있는 거예요. 영웅적 신체, 종교적 신체, 춤추는 몸짓을 통하여 축제의 열기를 더하는 축제의 육체, 춤추는 육체. 그 다음에 형벌의 육체가 있어. 이건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에서 이미 애도가 끝내놨죠. 그죠? 탁월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미셀 푸코가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와 처벌에서 철저히 다루고 있잖아. 형벌을 주는 몸에 새겨진 채찍 자국을 통하여 타자들에게 무시무시한 감정을 불어넣음으로써 교육적인 어떤 규율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형벌의 신체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신체는 의미화돼. 그래서 이런 의미화를 할 수 있는, 이건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인간에게 해석하는, 의미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어떤 사랑과 어떤 깊은 성애적 감정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에로티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인간에게. 그런 정도로 의미화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신체들 중에 특히 리베흐땡 전통은 프랑스의 성애적 육체, 여성의 신체를 의미화하고 기호화하는 이런 것들이 문학의 주제로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남성들은 주로 보는 역할을 해. 응시하는 역할을 하고 여성들의 신체는 진리를 감추고 있는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다 나타나. 그래서 이리가레는 자신의 반사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근적 응시다, 남근적 시선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유명한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의 쾌락에서 그죠? 전통적인 고전의 서사물들,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가 신체의 껍질 벗기기를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스트립쇼에 비유하고 있죠. 그죠? 텍스트에는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 텍스트의 의미는 육체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 계속해서 읽는 독자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그 신체의 비밀을, 신체의 의미화를 완전하게 읽어내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나가지만은 작가는 그럼 소설이 끝나버려요. 작가는 끊임없이 의미를 차연시키면서 부분 대상을 계속해서 환율을 통하여 옮겨가면서 끝까지 미끄러짐을 나타내고 중첩시키고 교란시키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독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끝날 때가 많아. 전체로서의 의미는 부분을 통하여 드러나지만은 그 의미는 미끄러져서 독자의 기대를 계속해서 벗어나 차연돼 끝나도 그 차연은 완성되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럼 고전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육체, 그 시선을 통하여 욕망의 눈으로 의미화시키는 남성들의 시선, 그 사랑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권력투쟁, 이 몸도 사회화돼, 사회적 몸이 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몸이 따로 있어. 모든 각 시대의 에피스템에는 여성들에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이 몸이 바로 스탠다드다. 요구하는 게 있어. 여기에 저항하겠죠, 페미니스트들은. 이리 가래가 왜 남성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문학이든 예술이든 여성들의 몸은 그 오브제가 돼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남근적 응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구 문화 역시도 대개는 그 바라보는 시선은 남성의 눈이야. 남성의 눈. 조르주 바타유의 눈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눈알은 여성의 질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어떤 완벽한 전체적으로 그 욕망하는 눈이 질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미끄러져, 그 욕망은. 그러나 이 육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의 몸이든 여성의 몸이든 특정 사회는 그 몸을 기호화하고 의미화해. 이런 쾌락이 없이, 이런 감정이 없이, 이런 사랑의 놀이 없이 인간의 삶은 얼마나 팍팍하겠어, 그죠? 종교로 억압하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다 하면서. 사드가 주는 교훈은 그거야. 기존 질서에 있는 힘 있는 새끼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상징계의 질서를 다 묶어놓고 뒤에 가서는 할 짓 다 하면서 힘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는
거기에 그냥 맞추어서 춤추고 사는 거냐? 어떻게 보면 사드 작품 역시도 그 시대에 기존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몸이 갖고 있는 그 기호와의 엄청난 그 힘을 다른 방식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롤랑 바르트는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에스제트에서, 그죠? 마지막에서 이야기해요. 상징의 장은 하나의 물체가 들어있는데 그 물체는 상징의 장 전체를 통일시키기도 하고 하나로 묶기도 한다. 그건 바로 인간의 육체다. 그래서 이러한 프랑스의 위대한 문학 대가들의 텍스트는 인간의 육체가 바로 그 전체 텍스트의 기호들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미화하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뒤틀어 놓은 것을 보여주고 비틀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다양한 의미들을 분산시키기도 하고 중첩시키기도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 의미화의 사슬을 따라서 대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암흑, 사랑의 감정, 정동의 감정, 쾌와 불쾌의 감정, 질투와 사랑과 좌절과 아픔, 거기에서 나타나는 힘의 의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보면 주제인 거야, 주제. 텍스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인 거예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소설은 이 세상을 보는 창인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는 이런 대가들의 작품이 아니라면 정말 소박하게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작품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로 했던 그 사랑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작품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랑의 감정의 기호들은 풍성해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미들을 또 획득하겠죠, 그죠? 그 신체의 의미화는 우리의 삶의 자양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에요. 알려고 하는 알매의 의지, 이 세계를,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주는, 그 감정을 또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의 충동이야, 그죠? 그건 에로티즘과 연결돼 있어. 각각의 방식으로 꽁꽁 감추고 있었던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삶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돈주왕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건 자유사상이었어. 억눌러 놓았던 것.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그 억눌러져 있는 것이 다시 올라오잖아, 그죠? 그래서 리베흐땡은 호색한, 방탕, 그 다음에 음란, 별 뜻을 다 갖고 있지만 자유사상이란 뜻이 있었어. 그래서 사실 이건 자유사상이 아닌 거야.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자유사상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본능에 대하여 그걸 억압할 게 아니라 그걸 드러냄으로써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로부터 점점 벗어난 그 몸은 이제 이러한 작가들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20세기에 프로이드를 통하여 출발했던 그 정신분석은 그죠? 락강, 크리스테바, 이리가레, 멜라니 클라인, 다양한 정신분석 대가들을 통하여 다시 확인했죠. 그죠?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프로이트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이 프랑스의 정신분석은 이 위대한 18, 19세기에 돈주왕 전통에 서 있었던 위대한 이 작가들의 전통을 갖고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정신분석과 같이 해석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야. 응? 얼마나 많은 문학 작가들이 있어, 프랑스에. 오늘날 뒤라스나 또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키냐르도 그렇고. 이 전통은 자유사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알려고 하는 의지는 어떻게 보면 성욕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도 나와. 그죠?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목욕하는 여신을 보고, 그건 뭐예요? 진리라는 건 사실 보면은 곧바로 어떻게 돼? 곧바로 굳어버려요. 메두사의 머리를 보는 자는 그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려. 다시 말하면 알매의 의지도 애초부터 금지되어 있어. 신에 의하여. 히브리 전통에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지 말아라. 웃기지 않나, 그죠? 이성이 밝아지면 신에게 저항한다라고 생각했는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금기에는 이건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주왕 전통은 여자를 진리로 규정했고, 그죠? 그 진리는 알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합되어 있었으면, 이 알미 충족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진리는 껍질 벗기기요, 옷 벗기기요, 또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쾌락, 이 모든 소설의 이야기들에서 나타나는 그 쾌락은 끊임없이 스트립쇼와 같이 하나하나씩 벗겨가는 그 과정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 벗겨졌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텅 빈 기표와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재미있죠, 또.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읽을 때도 이러한 성애적 쾌락을 갖고 작품
작품을 대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급적인 인식론적인 지식의 담론 안에 성애적 감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가 아니라 나의 생각 안에는 이미 사랑의 감정이 들어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서구 형이상학이 배제했던 몸이라고 하는 그 기호는 오히려 이성이 그것을 배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프랑스의 리베르땡 전통이, 돈주왕 전통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정신분석을 통하여 확인되는 또 다른 진리라고 하는 것. 그죠? 시간 되시면 한번 오늘 예도가 소개했던 작품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들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